저희 합동으로 일어나서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까지 왔는데 또 많이 계시네요. 참. 그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요. 저번에 한번 할 때도 우리 저 끝나고 나서 우리 저 박수영 원장님한테 좀 시간 좀 잘해달라는 얘기 들었는데 오늘은 제가 칼같이 모더레이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제 시간이니까 그렇게 좀 하도록 하고요. 먼저 이제 블록체인 앞에서 쭉 말씀 주셨잖아요. 그 아까 그 리카드 코리아 또 뭐 얘기해 주셨고 우리 이노 회장님 또 KT 서영 사모님 이근희 교수님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뭐 전반에다 전 산업에 다 걸치는 그런 그 기반적인 그런 시스템적인 그런 그 이슈여서 사실 뭐 얘기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그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간 좀 두 파트로 나눠서 그다음에 좀 비금융 쪽 우리 그 비금융 그런 산업 쪽의 어떤 이슈를 갖다가 우리 저 정보통신위원회 우리 박현재 박사님이 그 좀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연후에 이제 좀 금융 쪽으로 해서 우리 서정호 금융권 박사님 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그냥 어떤 산업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이 또 상당히 또 그 민주주의로부터 시작을 좀 뭐 이런 컨셉으로 시작을 해서 아주 그 철학적인 그런 의미가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사회나 정치 쪽에는 어떤 임팩이 있을 수 있는지 활용도는 어떤 게 있는지 우리 명지대 또 김은준 교수님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정책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뭐 나온 얘기들을 좀 아울러 가지고 비금융 쪽에서는 다시 우리 박근혜 박사님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우리 금융 쪽 전반에 대해서 김현준 과장님이 금융위원회에서 나오신 김현준 과장님 좀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박현재 박사님이 좀 컴팩트하게 자료가 있으시죠?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비금융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서 부탁합니다. 자료가 있으신가요? 그냥 뭐 그냥 하시죠. 예. 일단 그 비금융권 쪽에서의 활용 현황이라고 활용 현황이라고 아까 네. 말씀한 도중에 좀 끼워주세요. 그러면. 네. 그 뭐 앞에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블록체인을 그 일종의 디스트리뷰 컴퓨팅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그 이 금융권이 제일 처음 시작했고 그 외에 다른 분야에서 많이 활용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이 블록체인이 활용되는 분야를 보통 이 공유경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이제 가장 그 근접해서 발생하는 것이 공유경제 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분야별로 봤을 때 제조 유통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 분야, 그다음에 사회 문화 분야 또 기타 미래 산업 분야 이렇게들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공유경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공유 숙박이나 뭐 이런 서비스 공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 유통은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SCM 분야인데 거기다 뭐 중고거래나 경매 서비스, 농산물 유통, 특히 농산물 유통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활용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뒤에 화면이 떴는데 저기 서주시죠. 한 5, 6분씩 부탁합니다. 간단하게 넘어와서 그래서 이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 분야는 아까도 뭐 계속 나왔지만은 이런 저 각종 거래 관련돼서 공공 분야에서 제공하는 거래 서비스에서 본다고 앞으로 응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음원 디지털 분야뿐만 아니라 티켓 서비스나 사치품 거래나 미술품 거래 같은 데도 활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의 사물지능화 얘기가 나오면서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자율주행 자동차,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이런 분야에서 활용된다고 보고 있어서 사실은 금융 분야가 가장 중요하고 처음으로 생기는 분야이긴 하지만은 타 분야에서도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린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일본 경제산업 쪽에서 나온 건데 이것보다 시기상으로 분류를 하고 이제 거래로 분류하는데 보통은 공유경제 쪽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기타
다른 유통이나 기타 분야로 이렇게 그 확장될 거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블록체인을 그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보는 것이 모든 분야의 공통 플랫폼 형태로 활용되기 때문에 최근 이런 이 가트너에서도 이 플랫폼의 중심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타 다른 데서도 다 중요한 기술이라고 이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분야만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얘기나 따로 얘기. 기술 얘기도 네, 아니요, 뭐 그냥 예, 저 얘기하기 그냥.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게 멈춰버렸는데. 제가 시간을 제약했다고 할 얘기는 하세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표준화 동향을 보면 이게 지난 9월달에 그 ISO에서 TC 307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것이 이제 사용자나 애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 간의 상호 운영성 데이터 교환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표준을 다루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걸로는 JTC1에서 SG38이 분산 컴퓨팅에 관련된 이 그룹인데 서브 커뮤니티인데 여기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주로 다루는데 여기에서도 이 블록체인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서 이제 만들어진 TC307과의 리에이전을 하기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웹 컨소시엄이 W3C에서도 지난 4월달에 블록체인 커뮤니티 그룹을 만들어서 사실 표준화 활동들은 오히려 아주 제너럴한 이런 ICT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이제 좀 제너럴한 형태의 그 해외 기술 정책들을 좀 설명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헬스케어 쪽에 공공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추진하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경제 산업성에서 서베이를 한 바가 있죠. 그다음에 뭐 에스토니아에서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망을 구성해서 주민 관리나 건강 기록 뭐 전자선거 등등 이거에 대해서 다 광범위하게 사용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바로 지난달에 블록체인 기술 및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백서를 공신부에서 만들어서 이 경제의 기본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초창기에는 비트코인 같은 형태의 화폐에서 시작을 했지만 아마 지금 요새 이슈는 이 첨단 산업의 플랫폼으로서 어떻게 활용하냐가 현재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고 아마 한 10여 년 후에는 이걸 어떻게 국가 인프라로 활용할 것이냐라는 형태의 기술이 앞으로 중요한 앞으로 발전 전망이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미래부에서 그 기술 분야별로 다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뒤늦게 만든 게 블록체인인데요. 아직 완성은 안 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은 핵심 기술과 플랫폼 외에 서비스 분야에서 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그 안 차원이긴 하지만 뭐 공공우편 서비스나 그다음에 캔 의료 정보 서비스, 자동차 등기 서비스, 전자선거, 그다음에 교육 콘텐츠 뭐 등등의 사실 금융은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분야 외에도 다른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히 제가 이제 금융 쪽에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기술 쪽은 잘 몰라서 근데 쭉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사실 뭐 앞에서 쭉 얘기했었지만 블록체인을 기반하에 활용하는 기술들이 많이 있고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이 있을 건데 우리는 어디에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 블록체인 자체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외국과의 갭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 뭐 블록 기반 위에 올라가지고 하는 활용 기술들은 많이 있는데 그게 핵심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블록체인 자체 기술의 네. 경쟁력이요. 뭐 경쟁력이나 지금 외국화의 어떤 갭이나 지금 만약에 우리 박 박사님이 저 좀 그러시면은 여기 또 블록체인 또 하시는
기업도 있잖아요. 뭐 네. 그분한테 여쭤봐도 블록체인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한 지가 제가 보기엔 한 대략 한 2, 3년 정도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공공에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그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약간의 기술 격차는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블록체인인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몇 년 한 5, 6년밖에 안 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 격차 차이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아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캐치업이 가능한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아까 뭐 저 R3 CV 얘기하는 것도 뭐 작년도 9월달에 뭐 됐다 하니까 사실은 모르겠는데 여기 그 시간이 사실 없어갖고 기업 계신 분들 같은 우리 안 모셨는데 기업에 좀 있지 않으세요? 박창기 대표님 안 계신가요? 네, 그 지금 우리 핵심 기술이 뭐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좀 외국은 어느 정도 갭이 있나요? 마이크 없어요? 이걸로 드릴까? 원래 패널 토론 끝난 다음에 질문하시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러시고 좋으실까봐 혹시 그런지 모르겠네요. 저는 블록체인 OS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창기라고 하고요. 질문하신 게 외국과의 격차, 그다음에 블록체인 핵심 기술이 뭔지. 예. 그거 설명하려면 한 2시간 걸리는데 그래도 잘 못 알아듣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뭐 그런 측면에 조금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크게 한 두 블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는 IT나 이제 그러니까 파이낸셜 인프라스트럭처, 금융 인프라스트럭처나 어떤 인더스트리에 활용하는 블록체인 기술, 그건 IT 기술에 가깝죠. 오늘 이제 R3라든가 주로 이제 그쪽 얘기를 많이 하신 거고 또 다른 큰 한 분야가 크립토 커런시,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분야인데 저희는 그 후자에 속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가는 건데 기본 기술은 사실은 여기서 나온 거죠. 새로운 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런 기술이 나온 거고 R3 같이 이제 새로운 IT 솔루션으로 만드는 거는 그 기술을 이제 응용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 가장 중요한 기술은 이제 크립토, 그러니까 암호화커고 뭐 그다음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 기술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자가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이해를 도와야 되는 거지 사회자가 그냥 뭐 저 이해 안 돼서 안 된다 해서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냥 우리가 블록체인의 핵심이라고 하면 많은 얘기들을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니까 뭐 다 연결될 수 있겠지만은 블록체인의 핵심은 결국 위변조가 안 되는 블록을 체인으로 연결한 거다가 핵심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 기술은 그 기술이 뭐고 예컨대 거기에 지금 경쟁력 갭이 좀 어떤 거냐, 뭐 화폐 뭐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좀 답해 주실 분 없어요? 우리 제가 그거 마지막 그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우리나라하고 외국의 기술 격차는 제가 보기엔 한 1년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빨리 차이는 따라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큰 차이는 아니에요. 예, 큰 차이는 아닙니다. 기술을 이제 저희가 이제 분류는 나름대로 해봤어요. 그래서 그 크게 이제 핵심 기술 파트하고 이제 플랫폼 관련 기술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기술하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거는 저희가 합의 기술 쪽하고 그다음에 P2P 네트워킹 기술하고 그다음에 보안 기술하고 암호 기술을 핵심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에 관련돼서는 그런 이제 블록체인 자체를 사물 인터넷에 연결하거나 아니면 경량화시키거나 그다음에 이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핵심 기술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면 답을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금융 외에 이제 금융 쪽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우리 서 박사님 얘기해 주시죠. 예, 저는 한국금융연구원의 은행보험연구실장 맡고 있는 서종호입니다. 그 앞서서 이건희 교수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금융 관련된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금융 쪽에서 바라볼 때
어떤 금융회사의 효율성을 그러니까 좀 개선하는, 제고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접근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조금 보는 관점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 블록체인 상에서 앞으로 이제 많은 금융 서비스들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들의 어떤 금융 패턴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금융회사들이 단순히 IT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선택권을 충족시키기 위한 접근 측면에서도 우리가 블록체인을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화폐 시스템에 있어서의 영향,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IMF나 월드뱅크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이 블록체인의 보통 우리가 금융의 포용성, 파이낸셜 인클루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쪽에도 블록체인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어떤 제도화된 트러스티드 센트럴 파티가 필요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금융 혜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블록체인은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블록체인을 좀 저희가 상용화하거나 또는 금융에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우선 그 앞서 R3CB에서 나오신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콜래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피어투피어 기반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어느 한 금융회사나 기업이 이거에 대해서 혼자서 열심히 개발을 한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확산이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좀 개념을 좀 바꾸어서 어떻게 하면 그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김현중 과장님 나오고 계셨습니다만은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그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독려하고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협회 같은 곳에서 좀 더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출연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조금 더 나간다면 이런 컨소시엄도 상당히 인센티브 컴패터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순히 어떤 뭐 사단법인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자체가 어떤 수익 모델을 가질 수 있어요. R3처럼 뭔가 그렇게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이게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버넌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아무래도 금융에 있다 보니까 금융이 규제 산업이어서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금융 분야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 할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올해 들어서 이제 EU에서 이런 그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의회 차원의 연구가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 나온 결론은 이 블록체인에 관련된 금융 산업의 규제는 너무 앞서 나가지는 말자 하는 것이 어떤 결론이었습니다. 소위 이제 hands off approach라고 해서 좀 어느 정도 불간섭주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노베이션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섣불리 이 분야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이노베이션을 좀 저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관점을 내놨고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뭐 가상화폐라고 하기도 하고 디지털 통화, 뭐 디지털 화폐 뭐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영어로는 virtual currency란 말이 이제 거의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서 이군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거래소 중심의 어떤 규제, 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이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금 세탁이나 소비자 보호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컨센서스가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금융위에서도 관련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 길게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전자금융과 관련된 많은 법제들을 손을 봐야 될 어느 시점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 그다음에 뭐 자본시장법, 심지어 은행법 이런 데도 각종 물적 요건이 다 있거든요. 여기 인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전산 설비를 구비를 해야 된다. 또는 전자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춘 자가 어떤 주기적으로 어떤 뭘 받아야 되고 감독 규제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중앙 통제형, 중앙 집중형 전산 시스템을 전제로 한
법률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가 좀 스트릭트한 편인데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유연하게 가줘야지 블록체인이 금융업에서 활성화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또 금융 정책 그 어떻게 보면 서포트를 많이 해주시는 우리 금융연구원에서 또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1, 2, 3, 4차 우리 혁명 얘기하는데 4차 산업혁명은 좀 1, 2, 3차하고 좀 틀린 것 같다. 1, 2, 3차까지는 다 제조업이 먼저 움직이면서 혁명이 일어났고 그때는 사실 금융이나 3차 서비스 쪽은 별로 뭐 이렇게 뭐 팔짱 끼고 되게 쳐다보는 그런 격이었는데 4차는 오히려 3차 서비스 특히 그 중에서도 금융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 같다. 뭐 알 수리도 있지만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했더니 이게 이제 보이지도 않는 것 금융 서비스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배달할 때도 뭐 배달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제품도 없고 뭐 인력이 가서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모바일 상에서 소비자하고 공급자가 생산자가 바로 만나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게 인프라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4차 산업혁명이 좀 제대로 앞으로 나가려면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금융이 먼저 움직이는 게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끝에 지금 아까 앞에서 KT의 그 서상훈님도 말씀 주셨고 여기가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블록체인이 그냥 금융이나 뭐 일반 산업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 통해 가지고 우리의 그 일상생활이라든지 나아가서는 뭐 정치까지 영향이 이제 있을 거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앞에서 아까 그저 호주 리카르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블록체인하고 이제 또 그 DLT하고 구분하는 걸로 봐선 완전히 또 좀 약간 또 그걸 풀로 가는 거는 아니지만 원래 기본이 사실 이게 민주주의로 시작을 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또 그쪽에 전공이신 김영준 교수님이 한번 사회와 정치적인 어떤 그 의미와 활용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예, 반갑습니다. 명기답게 김형준입니다. 제가 블록체인에 와서 발표한다 그러니까 좀 저 사람이 왜 저기 와 있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탄핵은 언제 될까? 탄핵은 과연 가능한가? 뭐 이런 것 쪽으로 생각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정치 과정을 연구한 정치학자입니다. 일부에서는 뭐 저를 평론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평론가가 아니라 폴리티컬 사이언티스트예요. 근데 그 정치 과정을 연구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정치에 대한 데피니션을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정치는 정책이다 라는 평소에 지론이 있는데요. 지금 뭐 조금 전에 발표하신 선생님도 보면은 해외는 지금 기술 정책과 관련돼서 피 터지게 지금 변화를 이루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정책은 멀리하고 정쟁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다. 두 번째는 정치는 저는 미래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꿈과 희망을 주는 게 정치인데 대한민국 정치는 끊임없이 과거로 맴돌고 있고 그리고 미래로 못 나가고 또 4차 산업혁명 시기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거의 행정마비되고 있고 경제 위기라고 하면서도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정치는 희망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절망스러운 정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블록체인에 관련돼서는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박수영 원장님과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블록체인과 얘기를 하다가 그럼 블록체인을 통해서 한국 정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함축성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당장 이 블록체인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 집정민주주의의 요소를 가능케 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고요.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공공서비스 분야에 있어서의 개선, 특히 행정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지금도 엄밀하게 따지면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국가관리가 붕괴된 거거든요. 새로운 국가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 블록체인의 기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우리 박수영 원장님이랑 같이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길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배우는 자세로 이 블록체인 학회에 가입을 해서 정치 패러다임의 새로운 모델로서의 블록체인에 대한 평소에 생각했었던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자투표 방식입니다.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 전자투표 관련된 걸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원래대로 하면은 우리가 전자투표 유형이 크게 투표소 전자투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사이트 일렉트로닉 보팅이라서 PSEB 방식인데요. 이 투표소 전자투표 방식이 있고 키오스크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원격 인터넷 투표 방식, 리모트 일렉트로닉 보팅, 다시 얘기해서 REB 방식이 아마 블록체인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자가라 방식을 통해서 투표를 하는 방식이라든지요, 아니면 실내 인증 방식을 통해서 투표를 하는 방식이 더 발전이 되면은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아주 광범위하게 정책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우리 정책 관련돼 가지고 뭐 여야 진보와 보수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정말 국민들 민심이 어떤가에 대해서 조작 없이 아주 국민들의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면 이것은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 갈등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의 이 블록체인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부는 뭐 정부 3.0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정부 뭐 말은 뭐 굉장히 좋은 말 많이 했죠. 비정상의 정상화. 보통 자기가 가장 약한 거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가장 정의를 파손한 전두환 정부가 정의사회를 구현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우리 투명성 기구에서 얘기하는 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 2015년에 대한민국이 56점입니다. 덴마크가 1위인데요. 90점으로서 1위고, 우리 OECD 국가 34개 국가 중에서 27입니다. 이 행정 부분에 있어서의 투명성, 효율성을 아주 굉장히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들. 정부 3.0 시대의 원래 핵심은 공개, 공유, 협업이었었어요. 그런데 공개도 안 되고 지금 보면 공유도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런 기술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저는 공유 정부로서의 특히 정부 예산 집행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시킬 수 있고요. 모든 국민에게 정보를 아주 가감없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의 정부가 발전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깨끗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공공기록을 저장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기술이지 않겠는가. 이것이 세계 각국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디지털화된 모든 기록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아주 새로운 형태의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관리 구조가 등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새로운 국가관리 구조가 등장하면 순실의 시대는 간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말하는 뉴 패러다임을 통해서 정치에 이 격을 높이고 정치가 진정하게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도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아주 제가 이 분야에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워서 블록체인을 기술을 정치에 지금 적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 이 한국 블록체인 학회는 여러 면에서 많은 분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마 저는 제가 이제 한국 선거학회 회장을 지냈는데요. 우리 선거학회와 이 블록체인 학회가 서로 한번 조인트 세미나를 통해서 또는 정책학회랑 좀 조인트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나마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야 블록체인이 확실히 광범위하긴 광범위하구나. 그리고 아마 이거는 딴 나라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치고 나가면은 우리가 아주 거의 이거 특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나경원 의원님이 아까 이 얘기를 좀 들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지금 뭐 저 트럼프가 이겼지만은 또 막 지금 미국에서 뭐 이게 투표가 제대로 된 거냐 뭐 위헌조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을 갖다 썼으면은 미국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걸 좀 치고 나가면은 상당히 또 의미 있는 어떤 이벤트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었고요. 우리 저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 시간은 포기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비금융 쪽에 뭐 좀 말씀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좀 뭐 이런 쪽에 좀 포커스하고 있다. 또 기술적인 측면 또는 뭐 그 기술의 활용 측면의 기술 뭐 이런 것들 좀 포커싱하고 있다면 좀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금융 쪽으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블록체인에 관련돼서 아무래도 뭐 미래부는 주로 기술 입장에서 계속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데 뭐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치 바람을 안 탈 수는 없어서 이게 로드맵을 한창 만들다가 일단은 잠시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가 되면 아마 다시 마무리를 해서 하려고 해서 아직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현재의 고려하고 있는 것이란 차원에서의 그냥 내에서의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 기대하는 것은 블록체인 일단 그 저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전략은 뭐 이전부터 계속 많이 나왔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아까도 서비스 얘기 나왔지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가지고 글로벌 선도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형태의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기술 수준이 높아야 되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의 그 플랫폼이나 원천 기술은 그 세계적으로도 아직 초창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뒤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캐치업이 가능해서 다른 분야 달리 세계에 뭐 최소한도 이 선두권을 바짝 쫓아가는 형태의 기술 확보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 분야 같으면은 어디 신문 같은 데 보시지만 사물 인터넷 준비 지수 하면 1위라고 이렇게 항상 나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조사했을 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블록체인을 그냥 인프라나 서비스라는 측면에서의 뭐 준비 지수라는 걸 많이 만든다면 그 우리나라가 1위가 되는 형태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이 기술 개발과 더불어서 이 서비스 분야의 준비가 잘 돼야 될 텐데 그거를 민간 분야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 분야가 빨리 이게 그 서둘러서 공공 분야에서 서비스 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도입을 서두른다면은 충분히 우리나라를 이런 준비 지수의 1위로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그걸 위해서 다양한 플랫폼 기술을 공통화하고 그거를 생태계를 구축하는 작업, 그다음 그걸 위한 인력 양성이나 표준화에 좀 집중을 하려고 현재 안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뭐 이제 비금융 쪽도 그렇지만 아까 우리 저 뭐 호주 분도 얘기했듯이 금융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프라고 먼저 치고 나는 영역이고 그래서 우리 또 김현중 과장님 금융위원회 금융위를 대표해서 좋은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맡고 있는 김연준이고요. 그 오늘 학회가 이렇게 출범한 것에 대해서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굉장히 그 기쁘고 또 이제 기댈 곳이 생겼다 이런 느낌마저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 아까 정치바람 때문에 미래부 조금 중단되셨다 그러는데 정치바람이 부는데도 금융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저희가 크게 지금 두 가지 정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 구성 관련해서 어제 이제 저희가 첫 회의를 했고 사실 저희가 목표하는 거는 이제 금융 업계와 그 핀테크 산업협회 핀테크 업계의 어떤 그런 콜라보레이션 관계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업계 수요와 그런 어떤 자율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체계를 저희는 지향을 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법제도적인 이슈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업권과 따로따로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그 상호 호환성 문제라든지 그런 이제 소통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협의회를 하나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디지털 커런시 이제 제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사례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초기에 이제 보면은 주로 이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소비자들한테 경보를 한다든지 하는 쪽에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금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됐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법이나 감독 체계 어떻게 편입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그 올해 5월달에 자금결제법, 우리나라 이제 전자금융거래법과 상당히 유사한 법인데 자금결제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뭐 거래소에 대한 뭐 등록 제도라든지 관리 감독 체계, 그다음에 그 거기서는 가상 통화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가상 통화의 법적인 지위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논의가 조금 이제 늦은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다지 이제 늦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이제 또 그 외에는 뉴욕주에서 이제 비트 라이센스 도입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규제와 관련해서 이제 너무 이제 그 어반 규제가 아니냐,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업계나 이제 다른 나라들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너무 이제 빨리 한다고, 첫 번째로 한다고 이게 능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이군희 교수님, 서정호 박사님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 현재 이제 법제도 전반과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에 보면은 이제 금융 보안이나 안전성 관련된 규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각 개별 업법의 인허가의 뭐 물적인 요건 등을 이제 다 규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소, 예탁원 등 이제 미들맨들의 역할을 법에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블록체인이 금융권에 이제 확산이 될 경우에 분명히 이제 일정 부분 걸림돌이나 제약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학회에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철학적인 측면, 그다음에 뭐 김영준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이게 이제 그 패러다임의 어떤 좀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간에 대한 어떤 신뢰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금융법은 전반적으로 이 인간을 굉장히 뭐 취약한 존재로 이제 가정을 하고서 이제 법을 설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세하게 다 뭐 금융 전산 보안을 위해서는 뭐뭘 갖춰야 되고, 인허가를 위해서는 물적 요건을 뭘 해야 되고, 그다음에 행위 규제들도 하나하나 지금 다 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거래에 관련된 어떤 관계자들은 다 어떠어떠한 역할을 하라고 다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P2P 가이드라인이나 크라우드 펀딩 관련된 논의에서 이제 문제가 됐듯이, 심지어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이 사람들은 취약하기 때문에 1인당 투자 한도를 뭐 얼마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P2P 네트워크를 상정하는 블록체인이 채용된 이제 금융 시스템 하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좀 전혀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어프로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간 자체가 굉장히 이거를 믿기 어렵기 때문에 트러스티드 서드 파리를 정해서, 그게 이제 보통 금융회사나 중개기관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감독을 하고 그쪽에서 이제 의무를 다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이제 금융법의 어떤 논리와 흐름인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전혀 다른 체계의 어떤 그런 그 뭐 문제들이, 이제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들이 제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논의가 필요하고요. 저는 현 제도와 이제 새로 이제 그 도입되는 블록체인과 이게 뭐 전혀 이렇게 조화가 불가능하다고는 생각진 않거든요.
이게 법이라는 거는 그 규정이 정해진 데는 다 어떤 필요성과 어떤 그 철학이 있기 때문에 전혀 그거를 이제 조화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이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 또는 전산 보안을 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들어온 규정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부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화하기 어렵다고 생각진 않습니다만, 이제 하여튼 결국은 문헌의 해석,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의 문제, 그다음에 소송에 갔을 때 뭐 누가 누구한테 어떠한 뭐 배상을 하느냐, 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금융당국이 누구한테 어떻게 제재를 하느냐, 이런 이슈들이 다 이제 그 물리적인 하나하나의 문헌들과 이제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단계적이고 심도 있는 이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손 놓고 있을 수 없고요. 이제 저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노력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이제 퀵 프로젝트, 지금 상황에서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찾아서 이제 먼저 치고 나가면서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린 디지털 커런시 제도화와 이제 그 컨소시엄 관련된 거를 이제 먼저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협업인데, 이 부분은 이제 학계 전문가들과의 협업은 물론 기본이고요. 이제 부처 간 협업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미래부랑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의 발전 측면,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고민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김현준 과장님도 그렇고 듣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영준 성함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김현준 과장님, 김영준 그 교수님 듣다 보니까 이게 발끝부터 머리까지, 그죠?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기반인데 거의 정치 철학까지 다 가니까 참 이게 너무 의미가 좀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니까 잡 크리에이션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저희가 좀 잘 짜면 고용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뭐 뒤에서는 막 손짓을 하고 계시지만, 혹시 플로어에서 좀 이거 좀 물어보고 싶다 하는 거 이거 너무 많이 손 드시면 서상무님 아까 발제하셨는데 좀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예, 그거는 예. 좀 질문 있으신 분, 이거는 꼭 물어봐야지 나 그냥 집에 못 가겠다. 그럼 안 계세요? 저 중요한 제언을 하나 드려도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아까 기술 경쟁력 얘기하셨는데요. 그 사실은 저희 특정 분야에서는 뭐 저희 많은 그 블록체인 하시는 분들이 어드밴스 돼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이게 파티션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모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좀 뭐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모여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결국 저희 IoT도 보시면 이 데이터들이 페더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사일로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런 OTT들하고 싸울 힘이 없는 거죠. 결국 데이터도 페더레이션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 블록체인 위에서 어떤 그 OTT 비종속적인 이런 식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감히 제언드리기인데, 이 내셔널와이드 어떤 그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셔널 스케일에 바로 이 익스페리먼트 앤 리서치 짧게. 블록체인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드리고, 이거는 국가에서 먼저 추진을 하셔야 되고, 사업자들이 모여서 여기 위에 인터넷 초창기에 만들어진 어떤 그 에이판이나 인터넷2 이런 실험망이 지금 상용 인터넷 되었듯이 실험망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OTT가 돼야지 OTG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디한 그런 사업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공유 경제라는 차원에서 볼 때도 그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뒤에서 아까 저 한 분 뭐 질문 있는 거, 예, 짧게 하나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짧게. 예, 코인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에서 온 개발자 김형빈이라고 하고요. 저는 김현준 금융위원회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손을 예. 들었고요. 예, 저희- 빨리 얘기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국내 거래소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어떤 규제를 할 것인지, 이제 옆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금 같은 사항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핀테크 업체들을 좀 이제 무작정 이제 규제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의 상당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일단은 지금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해외에서 이제 조금 먼저 나간 나라들은 어떻게 이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를 지금 스터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자본금 이슈까지 뭐 저희가 뭐 아직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업계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이제 금융 감독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느냐 또는 마느냐에 있어서 이게 그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져야 될 의무들이 이제 생기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그 이제 밖에 있겠다 하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예전에 보면은 이거를 그냥 프로퍼티로 봐가지고 계속 거래할 때 소비세를 계속 부과해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쌀을 파는 가게나 마운트 곡수나 큰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규제 측면에서. 근데 지금 이제 가상화폐 법적인 정의를 그 뭐 약간 뭐 제3 뭐 어떤 화폐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3의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소비세 부과 부분을 이제 철회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딱 말씀드리기는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예. 답이 되셨죠? 투비 커런시, not 투비 커런시입니다. 그 중요한 게 문제인데, 저 여기 사실 저 업계에 뭐 김종환 대표님, 또 이경준 대표님, 아까 박창희 대표님, 또 우리 또 코비셋 또 김진아 이사님 계시니까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물어보시고요. 어쨌든간에 이건 장시간 이렇게 앉아 계셨다는 것은 정말 그 관심도 많고 그러신데, 우리는 원장님이 지금 자꾸 막 그 쳐다보시는 게 제가 찔려가지고 그냥 끝나는데 얼마든지 또 질문을 서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그 전 세계 그저 글로벌 시가총액 갖다 이렇게 보게 되면 나라별 세어 보면은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70% 이상이 지금 다 ICT 중에서도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미국의 가파, 뭐 중국에는 예컨대 뭐 배트맨 뭐 그래가지고 다 있는데, 이게 다 시장 플랫폼이 시장 아니겠어요? 소비자하고 생산자 바로 다이렉트리 만나는 시장을 갖다 줬기 때문에 무슨 뭐 이 사람들이 뭐 사장들이 천져서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또 다른 지금 미래 권력이 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냥 미래 권력이라고 표현해 버리는 거는 그냥 블록체인이다. 결국은 디지털 쪽이 비중이 점점 커지면 제일 중요한 거는 위변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쪽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를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뭐 이를테면 가파에서도 뭐 애플은 살아남고 아마존은 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 누가 손을 잡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런 쪽이 좀 얼마 안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뭐 부처 차원에서 협력을 해줘갖고 그 갖다 우리가 저 민간 합동 차원에서 잘 한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 글로벌 경쟁력도 갖추고 뭐 통상 압력 받을 때 딴 쪽으로 또 우리가 나가서 뭐 자크레이션도 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